어, 행정상 강제집행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집행을 마무리했고, 이행강제금하고 이제 직접강제는 그 단죄로 와요. 근데 강제징수에 가는 게 조금 생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이행강제가 말 그대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얘기하죠. 일단 이건 돈에 관한 거죠. 돈. 주로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의무. 주로 그런데 대체적 자기의무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거든요. 수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강제 집행에서 유일하게 간접 강제 수단이 얘밖에 없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강제 집행의 일종으로 처벌, 행정벌, 과태료, 제재하고는 관계없고, 이 용어가 집행벌이라는 용어가 이제 옛날 사용하던 용어인데, 오늘날은 이거 행정벌의 일종의 제재하고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고, 법률에도 다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그 성질에 관해서 똑같아요, 판례도. 자, 이행강제금하고 이제 부가 예고의 법적 성격인데, 행정법상에 이것도 사법상 그거와 관계가 없죠.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 절차가 여기도 있다 그랬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장래를 향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이건 학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외울 게 없죠. 그 다음에 그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 부가 예고도 실질 성질이 계고다. 예고나 계고나 뭐 국어적 의미로도 해석이 되니까 별도로 외울 거 없죠. 그 다음에 뭐 78에도 제하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재가 아니라 그랬죠. 제재. 이게 같은 돈인데 573에 가면 가산세는 또 이건 또 제재적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573에 가면 맨 밑에 판례 나오죠. 그 판례 본문의 두 번째 쪽은 가산세가 일종의 행정상 제재다. 494하고 비교할 거예요. 이행강제는 제재가 아닌데 가산세는 제재다라는 거. 뭐 대집행 행정벌하고 차이는 앞에서 봤던 거고, 판례로 가면 위반에 일어난 시기가 개정건축법 전이라면 이건 옛날 법에 따라 과태를 부과해야 되고, 개정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하죠. 행위시법에 따르는 거죠. 이거 1편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조항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544인데 이거 출제가 꽤 많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근데 두 가지 사례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행정법에서는. 자, 544에 가면 두 가지 사례가 형사벌과 이 적용 영역이 75하고 494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형사벌과 행정형벌은 둘 다 형벌이니까 논란이 없어요. 근데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이건 논란이 있죠. 그 차이만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는 다 일사 부재료칙 위반, 이중처벌 금지조치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아요. 헌재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그 대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자기의무가 논란이 있죠. 학설은 대립. 판례만 외우면 되죠. 자, 판례금 헌재 결정이 있는데, 자, 일단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은 부자기의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이건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예요. 1, 2번. 근데 두 번째에서 제한을 가해요. 제한을. 이것까지 의미를 해야 되는데,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서 위반 내용이나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이 위반자의 시정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해봐야 건물이 저절로 철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대집행으로 철거를 관철하는 거고, 이행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약하다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한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 버티면 버틸수록 이행강제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 심리적 압박이 커요. 그러면 그때 잦은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 요 마지막에 의미할게. 합리적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 다 활용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가 시정을 안 한다고 대집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잘 판단해가지고 아예 대집행을 할 건지 잘 선택해라. 법적 근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판례가 이제 조금 음미할 게 있는데, 입법 취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그 본문의 네 번째 줄 가면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해 시정명령할 수 있는 점,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건축법 규칙 6조가 실의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고 없는 점. 그럼 결국은 그 밑에 줄 가면 경과 개정은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실효됐다. 이게 1-124를 일단 배경 지식으로 깔고 봐야 돼요. 뭐냐면 부분 개정에 그칠 때는 부칙의 효력이 소멸되질 않아요. 근데 전부 개정되면은 원칙적으로 부칙의 조항도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라 하죠. 다만 예외가 공백이 발생한다든가 예외에 해당할 때는 부칙이 소멸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또 그것만 갖고 안 되게 뭐냐면 그 91년도에 개정된 게 이제 그 전의 법률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반복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과태료가 유리하죠. 한 번 부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91년도 개정될 때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종전의 규정에 종전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넣었어요. 근데 이 개정된 게 또 2008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니까 그 경과 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에 관한 부칙이 소멸됐다. 이러니까 어때요? 이러니까 새로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 요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1편에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요지 정도 하는 게 이렇게 긴데 여기다 본문에 작업을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강의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배경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법 없다라는 거. 그 개별적 법적 근거 알아둬야 될 거는 건축법과 농지법 정도 하면 돼요. 판례사안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이라, 건축법은 그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부가요건 및 절차인데 시정명령인데,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진하고 증권에 대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취소의 법적 근거.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얘들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개측,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시정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법상의 소유권 관계는 이건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요. 명의 갖고 판단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공법상의 이거는 명의 갖고 따지는 거예요. 행정법은 형식주의가 사인의 공법행위 특색도 봤잖아요. 형식주의, 이게 이제 행정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민법은 실질주의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그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갑이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을에게 양도했으나 을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인 갑에게 시정명령했죠. 그러면 적법한 거죠. 그죠? 1번의 포섭이 2번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시정명령 위반이라는 의무불이행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반복부가 가능하다는 걸 배경적으로 깔면 돼요. 그래서 의무이행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의무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거 알면 이것도 해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개정 관련되는 그 경과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는 법률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이다. 당연하죠, 이것도. 맨 밑에, 이제 핵심이 맨 밑에부터 나오는데,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 규정이 2010년 2월 7일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부칙에서. 달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배경을 알면 결론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데 연면적 저런 것까지 출제되기는 어렵고, 일단 시정명령의 제목 정도 외워두면 됐고, 그 다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전에도 나왔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행기한을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 기간에 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거는 당연무효 사유로,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무효는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개고처분은 488에 대집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에도 있다라는 거. 판례 보면은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위법이라는 건데,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상 의무행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경우, 이거는 이제 무효까지는 아니고 위법 취소사유다라는 거 가볍게 보면 될 거죠. 아까 무효는 A일 수밖에 없고, 이유부기도 어때요? 행정절차법인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없다 이러면 틀린 거, 그 정도지. 이유부기 내용까지 다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인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이행의 범위, 이건 숫자까지 외워야 돼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음미할 거예요. 이걸 음미해야 판례가 독해가 되고 공정거래법과 차이도 이해가 돼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되는 거고, 이거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판례 보면은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행정상 강제업강제의 일종인 침입적 행정이 당연히 침입적이죠. 급보하면. 이게 돈 내라는 게 이익이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 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두 번째 판례인데, 이거는 법률 그대로죠. 건축법과 똑같아요.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거 어때요? 이런 이행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요게 꼬였는데 이게 줄 바꾸기 하고 이게 4번이 돼야 되는데 정오표에는 반영을 해놨거든요. 시정명령을 똑같아요. 이행하면 부과할 수 다 똑같아요. 이제 수정하면 5번 판례지 이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이거는 외워야 돼요. 공정거래법엔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세 번째 줄 가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물을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건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1년에 2회 이내라는 제한이 있지만 근데 얘는 반복 부과 규정 대신에 위반 기간에 비례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기간이 이미 지나간 거는 그 비율만큼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는 거고 의무 이행을 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한다는 특별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일일이 법률을 읽을 게 없는데 공정거래법 요거는 외워야 돼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이건 특별 규율이 있다. 그 정도 하나 추가하면 이거 독해가 비로소 될 거예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이지 국세, 징수법 이름이 틀리다는 거. 그 다음 최초 독촉은 처분에 해당하죠. 대집행 계고도 최초 계고만 되듯이.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 건축물만이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그 신고 안 한 것도 이것도 불법 건축물은 똑같잖아요. 이것도 막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판례 보면 재량권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배경을 알아야죠. 본문의 두 번째 쪽은 토지 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토지 이용 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밑에 줄 오른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 이렇게 선택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량이 없다. 좀 배경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과 대상자는 그 특별할 건 없어요. 의무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는 법 조건 안에 있는 자고 불복이 과태료 불복 절차 유형인데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요건 무시하는 게 좋아요. 농지법 아까 그래서 농지법 외우라 그랬죠. 결국 여러분들 외울 거는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뭐 건축법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된 건축법인데 건축법은 과징금 불복 절차 유형이에요. 옛날에 건축법에 과태료 그 준용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처분성 인정되는 거라 뭐 법률과 다른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직접 강제는 뭐 진짜 별 건덕지가 별로 없죠. 개념은 아까 봤고 일반법은 없다. 그 사례도 되게 싫어요. 강제퇴거는 국가안보예요. 국가안보. 출입국관리법 이거 방어 해면법 어떻게 국가안보라는 게 딱 떠올르지. 강제폐쇄 보건이상 이생 이것도 납득이 가죠. 국민의 생명신체 학원 교수만 외우면 돼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학원 교수이 뭐 저렇게까지 중요한 건가?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그런가? 저는 별로 납득이 안 가던데. 그래서 뭐 국가안보 강제퇴거 강제폐쇄 그 뭐 사례 외우는 것도 되게 쉽죠. 그 다음 강제징수 의의는 받고 여기도 아까도 봤지만 이게 자력강제이기 때문에 강제징수 가능한 민사집행이 있는 거 안 된다. 당사자 소송이든 뭐든 소송주의 갈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국위 일반 재산의 대우리 등의 지급 이거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가 없다. 이것도 국세징수법 준용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보면은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는 추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 이게 어떻게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게 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은 이건 법과대학에서도 안 배우는 법률이에요. 이게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고 옛날에 사법연수원에 가서나 배웠던 그런 법이라 이거는 저도 민사집행법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갈 건 없고 하여튼 별개 제도라 이렇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저 내용까지 다 하려면 민사집행법하고 관계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불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죠. 이게 뭐 강제 그 민사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놀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인데 저게 정오표에 해놨는데 국세징수법인데 그 지방세 기본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9조로 이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저거 법률을 여러분들이 외울 거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국세만이 아니라 다른 공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도 그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물론 정오표에는 나가긴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뭐 외울 거는 없다라는 거. 그래 강제징수 절차 이것도 순서부터 외워야죠. 순서부터 외워야 되고 독촉 의사의 통지인데 이건 488에서 인용했죠. 일반인들도 빗독촉, 독촉장 뭐 이런 말 많이 쓰니까 뭐 별거 없죠. 이것도 의사의 통지 제목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례 보면은 취소사유나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절차 위반은 통상 취소사유 몰아정리하면 되니까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독촉 이것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반복된 계고 반복된 독촉 처분이 아니다. 논리가 같기 때문에 압류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거죠. 처분을 금지를 안 시키면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경우는 이제 가압류나 가압처분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강제 집행이 안 되니까 목적물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게 권력적 사실이니까 강제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압류 처분에 기한 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도 압류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압류 처분에 이거는 배경이 생각이 안 나네. 압류 등기가 요거는 제가 한번 논거를 확인해 봐야겠네. 저도 요새 암기력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요거는 한번 확인해서 논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할게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유출을 하려고 해도 압류 등기 경로라. 요거는 미안합니다. 어쨌든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압류 요건인데 그 국세만이 아니라 의미할 거는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국세 납부했다고 압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까지 다 내야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납이 있으면 그때는 압류가 가능하다. 저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되고 밑에 건 가볍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는 개정돼 가지고 저게 괄호가 추가됐는데 저게 괄호까지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논점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괄호까지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압류 대상 재산인데 요거는 이제 판례하고 연결되니까 중요한 거죠. 의무자의 소유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모든 재산이죠. 이게 일단 뭐 의미할 게 많죠. 의무자 소유에 제3자 소유에 대한 건 무효가 된다로 연결이 됐고 첫째 판례가 그거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 처분의 이력은 당해무효이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진짜 엉터리 그잖아요. 또 양도성이 있어야죠. 양도가 불가능한 거는 뭐 불용통성이라고 해서 공권의 특성으로 봤죠. 융통성은 양도를 융통성이라고 법률 용어로 성격이 뭐 경직됐다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양도 매각이 가능한 거를 융통성, 불가능하면 이제 불융통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동산, 부동산, 묵체재산권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재산을 압류할 건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인데 초과 압류는 금지되죠. 그래서 뭐 체납된 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를 건물을 압류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필요성 원칙이죠. 국세징수법도 마찬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데 불가분물도 불이한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 불가분물은 말 그대로 분리가 불가능한 물건이죠. 분리가 불가능한 거는 전체를 그 거래 단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건물을 뜯어 팔 수는 없잖아요. 건물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통상적으로 뜯어 팔기는 어렵죠. 독립된 그 한 채를,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에 보면 요거는 1편에서 봤던 거죠.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국내법 미치지 않으니까 무효다라는 거. 하자론에서 봤나? 1편에서 봤나? 하자론에서 봤겠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와도 관련되니까 편의상 실어놓은 거고 이미 다뤘던 논점이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제한, 이건데, 압류금지 이거는 출제가 빈도가 좀 떨어져요. 몇 번 출제가 안 됐는데, 근데 이거 투자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18호까지인데 저 정신 나간 놈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예, 이게 독해 능력이 안 되면 두 문자 뭐 채채, 인재, 채족, 직훈, 채 뭐 이딴 식으로 하겠지만, 독해 되면 딱 특징 보면 하나밖에 외울 게 없어요. 10번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인도주의적 측면, 대입하면 외우지 않아도 인도주의적인 의식주의에 관한 거, 이런 거, 생계에 관한 의식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직업에 필요한 것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 예배, 비석, 장례, 족보, 이런 게 다 인도주의적 측면이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이 옷값이 얼마나 간다, 이걸 강제한단 말이에요. 매각한단 말이에요. 훈장이나 이런 것도,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관계되는 이런 것들, 학업에 필요한 거, 애 인생 망쳐라, 이걸 허용할 수는 없죠.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거로 공표되지 아니한 거, 이건 이제 핵심 뭐냐, 공표되지 아니한 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안 좋네. 자꾸 거슬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좀 건조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도 생계에 관한 거예요. 농업이든 노동력이든 전문적 직이든 동거 일상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재해방지, 이거 죽으라는 얘기죠. 사망급여금, 이거 유족이 사망해서 유족이 받을 걸 이걸 땡겨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에 가는 게 주택 임대차, 생계유지, 시계 가는 거, 뭐 의식주, 인도주의적 측면, 명예 등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이런 상식으로 나머지 외울 게 없어요. 그 10번 하나 빼고는. 급여채권 압류 제한은 2분의 1. 이거는 1편에서 봤던 거라고 추가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압류 방법인데 이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게 딱 한 번 출제된 건데, 동산에 관한 거, 유가증권, 이거는 점유는 점유를 이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 정도 한 번 출제되는 거라 외우려면 말아주세요. 참가압류는 가볍게 보면 되세요. 이거는 참가압류는 소멸시 중단 사유하고 연결되어서 개념 정도 알면 되는데, 내가 직접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데 꼽살이 끼는 게 참가압류예요. 참가압류. 그 개념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압류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압류 이력은 뭐 개념에서 배웠죠. 처분금지죠. 처분금지. 처분금지는 상대적이죠. 그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얘가 이걸 무시하고 팔아먹었을 때 거래 상대방 걔까지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민법 논점이라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판례는 당연히 알아야 돼. 압류의 효력범위인데, 압류 당시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저거는 안 보면 그 틀리기가 딱 좋은 판례라 외워두세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요지로 가면 저 요지의 3번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별개 판례가 아니라 저거의 본문 내용인데 잘못된 거. 압류주소 이것도 정업해놨는 건데, 제목부터 뭐냐면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목부터 봐야겠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에서 압류조서, 이 조서 이게 핵심이에요. 조서가 다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채권 압류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고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압류조서하고 왜 그러냐? 이건 단순한 사실적인 효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 증명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류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 금지 문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거 채권 압류 이건 통지예요. 통지는 이건 효력 발생과 관계된 요건이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무효다라는 것까지 외워야죠.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그 압류해제 필요적 해제인데 즉시 해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떤 가지 전부와 관계된 전부 취소, 전부 징수, 전부일 때는 필요적 해제고, 임의적 해제는 일부예요. 일부와 관련되면은 일부 충당, 일부 납부, 일부 취소 뭐 이렇게 일부와 관련되면 임의적 해제.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뭐 이 긴 문장을 읽을 게 아니라 전부가 납부되거나 전부가 징수되거나 뭐 전부와 관련되는 거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는 용어 하나 알면 돼요. 제3채무자가 뭐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 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3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자의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그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채권을 갖다가 압류해버리면 그때는 제3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그 변제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압류가 해제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압류 채권에 관한 추심권, 돈을 갖다 반 걷는 거를 추심이라 그러죠. 추심 걷는가 소송 수행권은 당연히 이제 압류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복귀하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3채무자가 어떤 용어냐 그거만 알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매각은 물건 팔아치우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환가라 그래요. 이 112에서도 인용했던 건데, 물건을 가치로 환산한다. 가치의 대표가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법적 성질은 이거는 매각, 얘 원래 체납자가 할 걸 대신한다고 대리다라는 거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건인데 그 조세채권이 확정돼야 된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 알면 되고 법률 내용 집속하기까지 출제될 건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방법이 공매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매매 줄임말이 공매거든요.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수의계약하면 다 연고자, 그죠? 뭔가 뒷돈 주거나 연고자, 친인척이나 친구 이렇게 하니까 공정성이 의심되죠. 그래서 이것도 정업해내는데 제65조 매각방법 동그라미 이건 불필요한 거라 삭제할 거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데 일단 공매가 그 경제입찰과 경매 이렇게 그 공매가 원칙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가 중요한 판례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공매 자체, 공매 통지하고 달라요. 그다음 그 공매 통지는 이거는 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에 있는 거다. 이건 뭐냐고 달리 말하면 277에서 인용했죠. 절차적 적법 요건이다.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분의 요건이다. 이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라 그랬죠. 공매와 공매 통지를 나눠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가 아니구나. 이거는 공매하기라는 결정. 이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추가됐네. 공매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는 뭐 똑같은 건데 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내부 결정이라 대외적인 국민의 대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매로 해야 될 사안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사안이냐 내부적 검토 결과거든요. 내부적인 거다. 대내적인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 여러 차례 이런 거 봤죠. 그 다음 재공매도 마찬가지고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 예정 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거 이건 고작 취소사유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옛날 판례이기도 하고 취소사유는 특별히 연락할 건 없어요. 수의계약은 예외가 있다. 근데 여기 출제될 것까지는 아닌데 경미하거나 부패될 우려가 있는 거. 뭐 그런 정도 감각으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석으로 한번 해석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임에 관한 거는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다음에 재이탁은 안 된다. 이것도 뭐 당장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판례하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있다는 안 해놨구나. 나중에 소송에 가면은 피고적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봐도 안 해놨구나. 자, 절차인데 뭐 저 본문 내용보다 판례는 알아야 되는데 공매기간 경과되지 않은 거 위법이다. 이것도 뭐 단순한 위법이니까. 그래서 공매 통지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그래서 공매 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이게 바로 처분이 아니라는 논거라 그랬죠. 그 절차적 요건인데 안 거치면 위법은 당연한 거고 절차하자는 통상 취소사유다. 뭐 공매 통지도 절차이기 때문에 취소사유다. 이거는 이제 안 이어도 뭐라 정리할 것들이고 매각 결정과 취소인데 이건 가볍게 보세요. 당장 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국가계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인 평등원칙 위반이다. 보증금은 누구 거예요 원래? 국민 거예요. 그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매할 때 저는 경매를 해본 건 아니지만 경매할 때 그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어때요? 보증금 없이 하면 경매가 성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감정가 1억으로 시작했는데 100억 써내고 장난삼아 아무나 그 입찰하게 하면은 도저히 이건 그 경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을 걸도록 하는 거고 낙찰이 안 되면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걸 그 국세 체납만 경매와 달리 국가가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던 거라 결론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청사는 돈 나눠 갖는 건데 이 배분 방법 순위가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 순위가 민사집행법하고 달리 이거 더군다나 개정돼가지고 바뀌었거든요. 원래 상식은 강제집행 비용 이자 원금이에요. 근데 이자부터 깔아가면 국민에게 불리하잖아요. 원금은 하나도 안 들고 이자부터 걷어가면 그러면 원금에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국민에게 유리하게 원금부터 까자 이런 취지로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 비용이 1순위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실비이기 때문에. 근데 원금에 해당하는 국세가 그 다음에 온 거고 가산세 이게 이제 뒤로 왔어요.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알아둬야 되는데 지합적인 판례들인데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 확정된다. 이것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출제가 된 거라 이어지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정답 고르는 데는.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은 이건 매각대금 납부 이후죠. 당해 공매 절차에 매각대금 등의 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해석이 됐고죠. 이거는. 그 다음에 공매대금 배분 처분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압류재산의 원소이자 얘도 처분의 시술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얘도 소유권자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굉장히 이건 지역적인 건데 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로 확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굳이 맞추려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한 배경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배고조 이것도 쓸데없는 게 있고 체납처분의 유예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체납처분의 중지는 결손처분은 이거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더 이상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판례도 같은 결론인데 거기에 논거가 더 자세하니까 그거를 보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줄은 본문에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그 권리 의무와 무관해졌다라는 얘기죠. 그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절차로서의 의무와 같게 됐다. 소멸시효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독해가 돼요. 납부 충당되거나 부가취소되면 당연히 끝난 거잖아요. 납부 충당되면 종료된 거고 부가가 취소되면 어때요?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거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간 내 국세 부가 안 되면 이건 제척기간이 끝난 거니까 의무도 소멸되고 권리가 소멸되니까 의무도 소멸되는 거고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다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되죠. 소멸시효 제척기간 납부 충당은 이거는 이제 다 목적 달성이 됐으니까 부가가 취소되면 소급표 이거는 출제가 몇 번 자주 된 건 아니지만 알아둬야 되는데 외울 게 아니에요. 다 배경지식 갖고 독해가 되는 거예요. 교부 청구도 1-200이 아마 소멸시효 중단 사유일 건데 교부 청구는 다른 채권자 강제 집행할 때 지가 직접 꼽사리에 껴서 참여하면 참가 압류가 되는 거고 그냥 기다렸다가 배분할 때 나한테도 돈 나눠줘라 이게 교부 청구예요.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제 배당 요구하고 같은 성질. 그래서 판례로 넘어가면 그 위에 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판례로 넘어가면 교부 청구 법적 성질이 있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 환가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 요구 같은 성질이고 해당 조세는 교부 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지가 강제 징수가 가능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 청구를 한 경우 교부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 교부 청구했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거는 이건 중단 요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이것도 나눠보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매 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뭐 1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 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이때는 교부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뭐 1번에 반대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인데 행정심판 이거는 3-255 이 특별행정심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연결해서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단 페이지만 인용하고 이거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점 세무서장 얘기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어때요? 처분청 경위주의인데 이건 3-225 일반행정심판은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선택적 경위로 그 3-225는 그 맨 밑에 괄호1 심판청구서의 제출 선택적 경위 절차 이게 2-516 이 특칙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박스까지 읽을 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임의적 절차 이거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 또 거쳐봐야 의미도 없고 구제가 되면 몰라도. 그 다음 심사청구인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준 거고 애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계에서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 번째 줄 2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를 깔끔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줄에 제주사 결정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주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줄 2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밑에 줄 제주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돼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앞날 통지를 받을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건 특별히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심판소송이 앞날부터 90일 똑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것만 읽으면 돼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것도 안 읽어도 되죠. 소송하고 똑같은 건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불복의 사유를 갖춰 해당 처분을 했거나 하였어야 된 세무사장 거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청 경위주의예요.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이건 누구한테 하느냐 국세청장이에요.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사청구를 한 거로 본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데 칠급소음생은 외워야 돼요. 강론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국무총리 직속기관 해가지고 헌법에도 실제될 수 있고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앞날부터 90일 이것도 숫자는 외울 게 없고 그 다음에도 준용하는 것도 90일 이거 숫자는 똑같으니까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다음 단락 첫째 줄 불복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원장에게. 아까 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세심판원장.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제조사 결정인데, 요거는 이 법률 내용을 알아야 판례가 이해가 되거든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재결이에요, 재결. 재결이기 때문에, 재결의 종류에 관한 거고, 재결에 해당하면 재결에 따른 효력으로 연결되거든요. 3-248 이게 재결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 알면 재결의 효력 기속력과 연결되는 판례로 연결될 거예요. 그 각하결정, 기각결정, 취소 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과 제조사 결정이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제조사 결정인데 판례와 관계된 게 제조사 결정이거든요. 자, 관련 판례로 가면 조세심판원이 제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가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취소하면 어때요? 취소하면은 이게 그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아직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유죄 판결이 났다면 재심사유 이거 행정행위 효력에서 받잖아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이거는 뭐냐면 기속력 위반이에요. 기속력 위반. 좀 전에 페이지 인용했잖아요. 재결의 기속력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연결을 하면 독해가 됩니다. 지금 이것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독해가 안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60일 뭐 이런 거까지 날 건 아니고 판례로 넘어가면 그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결정해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재결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그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그 2번 판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속력과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칙이 인정되죠. 근데 이거 중복돼가지고 이거는 뭐 앞부분은 저 앞에서 봤고 그 밑에 부분은 다음 소송에서 보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그 정도로. 그 다음 그 기산점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나오는데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 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왜냐하면 재조사 결정 이게 나면 이제 재조사에 착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나야 나한테 불리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리한 내용일 때 그때 심판이 그때 소송 제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국민에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후속 처분을 받아보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게 된 그때부터 기산한다라는 거는 국민에 대한 배려이자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고 저건 출제가 좀 여러 번 됐던 판례예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제도도 있다 하는 건데 요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둘레 여섯 일곱째 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하는 판례죠. 조세부가 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위정한 심사 청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세기본법상의 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아니면 감사원법상의 요 심사 청구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게 특별 규정이거든요. 그 행정소송에 이제 보면은 그 네 번째 줄 행정소송은 고다음 이 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증명할 수 없다. 이게 특별 규정이에요. 행정심판은 임의주의로 바뀐 지가 오래됐거든요.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거든요. 그게 3-383으로 인용하는 게 좋겠다. 3-383 거기부터 제목부터 보면 맨 밑에 보면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돼 필요적 전치주의 사례가 공무원에 대한 거, 조세 부과에 관한 거,
도로교통법에 관한 거 저런 거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예습을 한 거고 더 상세하게 보는 거죠 오히려.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 다음 줄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외우지 않아도 왜냐면 재조사 결정은 뭐예요?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론이에요. 이게 재결이니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친 거를 또 거치라. 이건 불필요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해석이 가능한 법률이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거쳐야지 둘 다 거칠 수도 없어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도 없다는 거. 안 거칠 수도 없고 중복하여 제기할 수도 없고. 근데 지방세는 또 달라요. 필요적 전치지가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안 거쳐도 되는 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헌재 결정만 알면 두 번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것도 해석이 되는데 과세관청이 조세증서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이거는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압류한 이유란 말이에요. 압류한 이유. 이거는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지. 지가 산 부동산을 소유권을 날리게 되는 이건 이후에 알고 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이고 또 간접적이라 본 이유가 이후에 요 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강제 집행 파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즉시 강제 행정조사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